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어제 열병식 참관까지 바쁜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하는 일정을 마친 후 귀국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중국의 전승절 참석으로 우리 외교 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호철 인천대 교수, 김희준 YTN 외교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 중국 열병식 보셨죠? 예, 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보셨던 장면이 있다면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천안문 막루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 중심에 서 계시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그 자리는 과거에 북쪽에 김일성 주석이 앉아있던 자리라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 같은 걸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행사 때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리면서 김희준 기자와 함께 이제 좀 짚어봤었는데 가장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시진핑 주석의 어느 쪽에 설까, 어느 위치에 있을까 이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정리가 좀 됐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막루에서 서 있는 그런 정상들의 위치를 보면은 그 중국 측이 아주 고도로 계산된 어떤 의전 외교를 펼쳤다. 저는 이렇게 좀 봤습니다. 일단은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항상 시진핑 주석 오른쪽에 이제 자리를 하면서 전통적인 그 중러 혈맹 관계를 과시했고요. 대신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적절히 각 행사 때마다 좀 위치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항상 그 시진핑 주석 그 최측근의 자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영접을 받을 때는 그 사진을 찍을 때는 시 주석 오른쪽에서 사진을 촬영을 하나하나 했고요. 좀 짚어보죠. 기념 촬영 때는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 단체 사진 때는 또 다시 그 시진핑 주석 오른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리를 한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펑리위안 여사 바로 옆에 왼쪽에 자리를 했죠. 네, 테라먼 성루 올라갈 때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루에서는 또 바로 시진핑 주석 왼쪽에서 아주 최측근 거리에서 자리를 함께하면서 친밀한 모습을 과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루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모습인데요. 그 시진핑 주석 바로 오른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자리를 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옆에를 보면 우즈베키스탄과 그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반기문 총장 내외가 자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와 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은 중국이 그 주도하고 있는 지역 안보 협력체인 그 상하이 협력 기구의 그 회원국들입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다져온 그 나라들 사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바로 옆에 자리했다는 것은 굉장한 예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찬 리셉션 때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때는 역시 그 아까 단체 사진 찍을 때와 같은 구도죠. 시진핑 주석 내외의 왼쪽 펑리위안 바로 여사 바로 옆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했고요. 지금 사진에는 없습니다.만 시진핑 주석 바로 오른쪽에는 역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리를 했습니다. 펑리위안 여사와 좀 담소를 나누면서 좀 화기애애한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측이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정치학에서 자리 배치의 정치학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박 대통령 의전 중국이 어떻게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행사 진행 과정을 볼 때는 중국 외교에서는 아마 최고의 의전을 베풀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시 주석이 특별히 그 의전팀에 지시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손님이다. 특별히 의전을 하라는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의전 하나하나가 이루어졌고요. 사실 그 오찬 이제 회동을 하기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별도의 영접실을 마련해서 거기서 대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또 첫날도 박근혜 대통령이 오자마자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한중 정상회담을 또 열었고요. 거기다가 특별 오찬까지 이번에 참가한 30개국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단독 오찬을 진행을 하면서 특별한 예우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그런 친밀함을 표시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제 작지만 여러 군데서 이제 포착이 됐었는데 그 성루에 오르기 전에 악수하는 장면에서도 이렇게 좀 담소를 나누고 이런 장면이 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두 정상이 아주 친밀한 모습을 좀 연출을 했죠. 그냥 단순히 악수하던 다른 정상들과는 지금 달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말을 또 잘 하시기 때문에 악수를 하고 또 펑리 여사와도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두 정상의 인연은 단순히 이제 2013년 그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05년으로 거슬러 가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을 때 절강성 당석이었던 시 주석이 방한했을 때 지방 출장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그 시 주석을 만난 바 있거든요. 예. 그때부터 시작된 라오폭리 오래된 그 친구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오랜 친구. 그렇습니다. 오랜 친구란 뜻이죠. 그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선 최룡해 비서가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최룡해 비서도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내외와 함께 개별 촬영을 할 때도 최룡해 비서도 지금 걸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최룡해 이 당 비서의 이제 좀 태도가 좀 위축된 것으로 사실 보였고요. 걸어올 때부터 평소와는 달리 조금 조급한 걸음을 하는 것 같았고요. 이 악수도 단순히 뭐 별도의 뭐 인사말 없이 그냥 단순히 이제 가벼운 악수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뭐 소원해진 북중 관계 이런 모습을 좀 단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다만 그 최룡해 당 비서가 2013년 5월에도 그때 방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금 보면은 직후였고 좀 작은 차이긴 하지만 표정부터 시진핑 주석의 표정부터 좀 다르기도 살짝 하네요. 굳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2013년 그 5월 최룡해가 이제 방중했을 때는 이제 북한의 핵실험 직후였고 중국이 대단히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뭐 최룡해를 어렵사리 만나줬지만 악수할 때 손끝만 가볍게 잡는다는 등 그다음에 표정도 굉장히 굳은 표정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혹시 최룡해 비서가 김정은의 친서를 갖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개별 면담도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비공식 면담이 있었는지 부분은 나중에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시진핑 주석과 만난 거는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룡해 비서는 이 개별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天安문 성루에 올랐을 때도 맨 오른쪽, 그러니까 끝자리에 위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가까이 있었던 거와는 달리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최룡해의 그 위치를 가지고 북중 관계를 바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최룡해는 국가 정상이 아니고요. 그냥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 위치에 배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저 위치를 가지고 북한과 중국 관계의 현황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최룡해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빈손으로 간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 이제 최룡해를 보낸 것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좀 화가 많이 나서 뭐 급을 굉장히 낮췄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의전상으로 보면은 김영남 그 헌법사 국가수반인 김영남이 오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최룡해는 뭐 북한과의 좀 특별한 인연도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이미 시 주석을 만난 바 있고요. 또 최룡해의 아버지 최현은 그 항일 빨치산 운동을 같이 벌이면서 그 중국의 동북 그 항일 연군의 소속으로서 이제 항일 운동을 같이 벌인 바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인연 때문에 최룡해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북중 관계 어떤 소원함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최룡해를 어쨌든 정상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상급인 제일 첫열에 배치한 것은 어느 정도 뭐 북중 관계 파탄났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빈손으로 갔으니까 앞으로 북중 관계에도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던데요. 북중 관계가 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이번 전승절 행사로 인해서 북중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테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번 행사 때문이 아니라 북중 관계는 조금 우리가 지난 한 10년을 보게 되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화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어떤 혈명 동맹 관계에서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북중 관계에 어떤 뭐 눈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고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제 최룡해 이 당비서가 중국에 머문 시간이 1박 2일이지만 24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특별기를 타고 오지 못해서 일반기를 이제 갈아타면서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오찬에 이어서 바로 이제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정말 빈손으로 간 것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중 관계에 굉장히 소원해져 있는 것은 맞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여전히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 다가오는 그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중국이 어떤 뭐 이렇게 답례 형식으로 좀 특사를 다시 보내서 관계를 새로 형성할지 하는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天安문 성루 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동작을 하느냐 이 부분도 관심을 모았는데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포착됐거든요. 그래서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보통 이렇게 열병식을 보면서 박수를 쳤던 정상들도 있고, 근데 박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선글라스 끼고 열병식을 지켜봤는데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지 않을까, 외교적 함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저 열병식에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여부가 굉장히 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건 사실이고요. 최근에 정강된 중국의 군사력이 특히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이웃 국가들과의 일종의 긴장 또 마찰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정강된 중국 군사력의 어떤 시위 성격을 띠는 열병식에 참석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선글라스를 끼셨던 게 그는 어떤 고도로 계산하신 그런 어떤 외교적 제스처였는지는 저도 판단을 할 수가 없네요. 그 선글라스 낀 것은 이제 중국 측에서 그 이제 햇볕이 아주 강하니까 좀 준비를 하라는 걸 사전에 좀 그런 조언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지금 뭐 시주석 표정 봐도 햇빛이 좀 강해 보이긴 해요. 강해 보이고 사실은 그 옆에 있는 뭐 장점인 전 주석이나 이런 분들도 외빈들의 상당수가 또 선글라스를 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미국과 일본을 또 의식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오히려 선글라스를 끼고 약간 표정을 좀 가림으로써 좀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뭐 보면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다른 그 참관한 이제 그 귀빈들 같은 경우 뭐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열병식을 참관하는 반면 박 대통령은 대부분 앉아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담담하게 이 장면을 정말 참관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박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절제를 하면서 아주 잘된 표정 외교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표정 외교의 일종의 좀 장치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방중 성과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북아 이제 외교에서 우리가 좀 주도권을 갖게 된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이 좀 작용할까요? 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뭐 이번 박근혜 대통령 참 어렵사리 방중을 결정했는데요. 더 이상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가 실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양측을 잘 설득해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어떤 동북아 주도적인 외교권의 이제 출발을 좀 알렸다는 그런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볼 때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유지돼 왔는데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깨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북한의 어떤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8년 이후에 동북아 주요 3개국 한중일 정상회담이 쭉 개최가 되어 왔었고요. 다만 2012년에 그 조도 센카쿠 문제를 인해서 중일 간 갈등으로 인해서 삼국 정상회담이 중단이 됐고요. 이번에 우리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복원하기로 합의하셨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성과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던 한미일 또 새로 재개가 될 한중일 협력체제 거기에 이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도 계속 행사를 같이 했는데요. 한중러 어떤 그 채널이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시하셨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이 가시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뭐 중국하고 한국의 이제 거리가 이제 이번 행사로 상당히 이제 좁혀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 일본의 관계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이번 뭐 어려운 발걸음을 위해서 일단 미국과는 상당한 조율을 거쳐서 이미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2달 전에 발표를 했고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앵커리지로 날아서 캐리 장관과 만나면서 이미 이제 한미 간에 비쌀 틈 없는 동맹이라는 점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뭐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역시 미국과의 동맹이 가장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특히 이제 북핵 외교나 이런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한미 관계를 다져가야겠고요.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많이 열리고 거기를 계기로 해서 한일 정상회담까지 나아간다 할 때 단순히 정상회담 개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올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 등을 짚어봤습니다.
이호철 인천대 교수, 김희준 YTN 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